이야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성주 팀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요약하면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 졸리세요? 보니까 이제 졸을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졸으셔서 물론 이제 주제 발표하시는 최 교수님이나 또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이 아주 발군의 실력자들이시죠. 그래서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가 대단하셔서 안 좋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청중들이 또 훌륭하셔서 그런 건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몇몇이 여기 나오셔서 다 한 말씀씩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와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신 전문가들도 훌륭하시고 청중도 훌륭하시고 둘 다가 그래서 졸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티신 것 같은데 제가 15분밖에 안 할 거니까 졸지 마십시오. 또 다 안 좋으시다가 제가 얘기할 때 졸면 이거 형편없구나 이러면 곤란하니까요. 우리 김태동 교수님은 경륜이 매우 많으신 금통위원도 하시고 또 정부의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이시니까 그런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특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87명입니다. 원래 83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몇 명 늘었어요. 원래 17대 때는 152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조금 늘었는데 민주당의 대처가 좀 부족했지 않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 최선을 다하긴 다 했는데 역시 또 정치 분야나 공적인 분야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면 성적표가 좀 시원치 않아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국민보다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국민보다 뒤떨어진 민주당이 아니고 최소한도 국민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국민보다 좀 앞서가는 민주당이 돼야 되겠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이죠. 항상 저희들한테 반발짝만 앞서가라고 그러셨어요. 반발짝만. 그래서 한 발짝 앞서가면은 이제 국민들이 또 너무 멀어서 같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발짝만 앞서가야 되는데 항상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됐는데 앞으로라도 좀 반발짝 앞서가는 그런 노력을 꼭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한은이라든지 감독원, 금융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요즘은 저는 우리 공직사회나 정치 쪽이나 도덕성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나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하고 어떻게 이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거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노총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도 여기 와 계신데 하여튼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우석훈 교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유명한 분이신데 아무튼 시민사회와 잘 논의해서 해라. 그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정책을 지켜온 사람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할 작정이고요. 이 민주당이든 진보 개혁 진영이든 내년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브레싱을 하고 격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얻어서 더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시민사회와 잘 협의해서 할 테니까 우리 우석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민노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아니면 이 개혁진영의 비민주당, 우리와 함께하는 진보진영이 통합을 하든지 연대를 하든지 하여튼 좀 빨리 하도록 좀 그쪽에다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숙제를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 총선 통합하면 베스트죠, 최선이죠. 그런데 이 통합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연대도 아마 6.2 지방선거 때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고 빨리 정책연대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또 선거연대도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의 통합 논의가 지금 아직도 전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선결되지 않더라도 투트랙으로 우리 민주당과도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금융민주화 문제나 또 20대 문제, 새만금 문제, 문화산업에 관한 문제 아주 좋은 과제들을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국민시대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분수경제론을 좀 더 내실화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조성주 팀장님 아주 거침이 없죠. 제가 저 나이에 저렇게 똑똑하고 또 거침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참 우리 신세대들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취직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라서 어디로 갈까 그랬었는데 지금 젊은이들 보면 너무 부끄럽고 참 우리가 어떻게 해왔길래 이렇게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나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년 실업 문제와 특히 그 대학 등록금 문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최인재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서로 학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복습이 됐고요. 토론자들께서 훌륭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몇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우선 그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이 이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낙수경제론인데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해서 에러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공약부터가 잘못돼요. 747 공약이 7% 경제 성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정책실장을 했는데 그때 경제 성장률을 몇 %로 제시할 거냐, 그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한 6% 정도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 다른 상대 쪽에서 먼저 그걸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양심적으로 도저히 허락이 안 돼가지고 5% 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5% 이상. 그런데 그 후에 5년 후에 원래 경제가 성숙돼 가면서 자꾸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이 경제가 좀 덜 저개발되어 있을 때, 그때는 뭐 우리가 이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 평균 9.1%를 성장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지금 중국도 10%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 7%는 정말 간이 너무 크죠. 예.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을 하고 또 그 방법도 뭐 그 부자 감세나 고환율 4대강을 비롯한 이 낙수경제론에 근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도 그렇고 취한 방법도 그렇고 이건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성장, 고도 성장을 추진하는 대신에 이 고른 성장, 균형 있는 성장을 생각했어야 옳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 좋은 성장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 주도의 성장, 이게 이제 저의 질 좋은 성장론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질 좋은 성장이 그 분수 경제론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낙수 경제를 추진한 3년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과도해진 거 말고 다른 거 없지 않느냐. 그 30대 기업이 말이죠. 2005년도에는 회사 수가 7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069개가 됐어요. 요 5년 동안에 회사 수가 50%도 더 늘어났습니다. 재벌 30대 재벌들이. 거기다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계부채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을 교체할 때 가계부채 총 규모가 630조였는데 지금 그게 937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50% 이상 늘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나 그 공기업만 빚쟁이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을 모두 빚쟁이로 만든 것이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중산층 공백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없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이 되어버렸고 서민은 극빈층이 되어버렸으니까 중산층 공백 시대를 만든 것이 이명박 정권인데 그게 바로 이명박 정권의 낙수경제론에 근거한 그런 경제정책 때문에 그렇다. 아직도 그런데 이 정권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3일 날 동반성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법이나 제도로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 자율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권유해서 될 일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이 동반성장에 대한 고민은 지난 정권 때부터 큰 과제로 우리가 알고 어떻게 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점점 더 악화됐거든요.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그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손 대신에 보이지 않는 주먹이 시장을 규율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자율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서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될 문제인데 그 출발은 공정거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쥐어짜기를 하고 하도급 업자들을 의리라고 해가지고 과도하게 이 갑의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 옳지 않고 또 관치경제도 지금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된다. 부자 감세, 고환율,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초과이익 공유제나
또 연기금 같은 것을 동원해서 재벌을 길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유화적인 발상이다. 물론 이제 연기금도 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관치경제나 재벌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이게 선용될 때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텐데,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으로 보아서 발상 자체가 선용하려고 하는 생각이기보다는 관치경제나 혹은 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서 그런 태도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어서 국민들,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고생시킬 만큼 시켰으니까 이제는 좀 제 길로 들어가서 낙수경제론이 아니라 분수경제론으로 가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고용 문제를 비롯해서 노동 문제나 전반적인 국정 과제에 대해서 분수경제론을 잘 확충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을 해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 다시 감사드리고,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